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엣 가시로 여겨졌던 인니가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KF-21 기술 유출 가담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UAE가 인니의 자리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깜짝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KF-21 블로기를 쓰고 싶다고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마음이 급해지며 KF-21을 놓칠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이 최근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서 KF-21 기술을 유출하려던 인니가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에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술 유출 수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시기관이 인니 국적 어씨가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USB 내 자료 중 기밀 혹은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아는 방산 관계자는 어씨 외에 또 다른 인니 기술진 B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는 등 기술 유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17명의 리더 격인 어씨는 지난 1월 허가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가지고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방사청 국군방첩 사령 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씨에 대해 35일 동안 조사를 벌이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이은 수사 과정에서 B씨도 주목하게 된 건데, 현재 USB에 담겨있던 KF-21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인물이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자료를 유출한 추가 인물에 대한 혐의점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경찰은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 수사를 통해 USB 기록 과정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B씨도 입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해당 USB에서 인이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된 만큼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선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인니의 파렴치한 행각이 차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씨가 가지고 나가려던 USB의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의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KAI는 USB 내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10건 미만이라며, 이 중 일부는 기술 공유를 허가한 자료지만 무단으로 촬영된 KF-21 설계도면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해당 USB에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카티아는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KAI는 인니 기술진이 KF-21 기술을 자체 학습하는 과정에서 카티아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순 있지만 KAI의 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건 엄격한 통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USB 내 자료가 언제부터 축적돼 왔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술 정보를 놓고 인니 기술진들이 오랫동안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인니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완전히 모른 척하며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인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사업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일 프라보어 장관은 우리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KF-21을 둘러싼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미래 양국 국방 협력의 토대가 되는 인적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딴소리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미납하고 있는 KF-21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인니는 2016년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9년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지 않아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인니는 또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1조 3,4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계약금도 내지 않아 계약이 미발효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변명은커녕 현재 수사 중인 인니 기술자들의 KF-21 자료 유출 건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분노에 찬 방사청과 KAI가 인니를 버리고 다른 플랜에 들어갈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UAE에서 KF-21 개발에 엄청난 관심을 타냈었는데 UAE와 손을 잡기로 하는 등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국산 무기에 큰 손으로 떠오른 UAE와 KF-21 전투기 사업 참여 MOU를 체결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UAE는 KAI가 생산하는 T-50 고등 훈련기 KF-21에 관심을 표명했었는데 특히나 KF-21을 UAE가 기존에 보유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눈독을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UAE가 미국과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서 KF-21이 F-35의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UAE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KF-21로 시제기가 이미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미국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UAE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투기가 KF-21에 밖에 없다고 답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와의 KF-21 MOU 체결은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UAE가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KF-21 블록이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는 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한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 1이 완성될 쯤인 내후년에 UAE와 블록 2 스펙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예정으로 일단 UAE는 이번에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KF-21 도입을 희망하는 여러 나라들 중 영순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렇듯 UAE의 KF-21 채택은 중동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사례가 돼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윈윈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UAE 말고도 사우디,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 진작에 KF-21을 점 찍어두고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 도입할지 시점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KF-21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의 FA-52 폴란드 등 동유럽을 휩쓰는 것처럼 머지않아 KF-21이 중동 지역에서 FA-50처럼 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문제, 정치 등 여러 이유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KF-21의 잠재적 도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도 KF-21을 연이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KAI가 제작한 T-50이나 FA-50 경전투기를 사용한 국가들은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FA-50, T-50 계열 항공기에 관심이 많은 이집트가 F-35 구매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레 다음 시선은 KF-21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집트는 4.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나라로 KF-21가 방산 시장에 나오면 구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로는 태국이 있는데 태국은 이미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했고 동시에 F-35 구매 의사를 타진한 나라였습니다.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한 말레이시아도 한국 방산의 큰손 폴란드도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외에도 필리핀과 사우디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 산업에서 KF-21의 역할은 무척이나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 군에서는 결국 KF-21을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 국산 전투기로서 F-35를 빼고 나머지 모두
KF-21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드높일 자존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KF-21의 개발 절차에 따라 지금처럼 잘 만든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하는 무장 발사 시험을 진행하면서 올해 중 양산 계약도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KF-21은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으며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계획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만큼 기술 공유를 통한 공동 개발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등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UAE와의 협력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업무보고서에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사정이 전한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서신 교환을 포함해 UAE와 여러 차례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인데요.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니를 대신할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렸습니다. 특히 UAE 측에서는 사업 분담금 30%를 현물 분담금으로 먼저 확정시켰다며 궁정적인 사안이 오고 갔다는 건데요.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는 정말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UAE,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수출 계획안을 작업하는 도중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동의 석유부국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의 국왕을 비롯해 국방장관 대변인이 현재 야심차게 진행 중인 UAE 공군의 차세대 미래 공군 전략 담당을 위한 최신형 전투기 입찰 사업에서 UAE 정부가 미국에게 꾸준히 도입을 요청했던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취소되자 눈에 불을 켜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작년 UAE 국방대변인이 한국을 방한하면서 한국과 경제 및 군사안보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부터 UAE는 KF-21 사업에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반응을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산 전투기 수출을 거부당한 국가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전투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수출의 가장 핫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KF-21 전투기는 한국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신기체로 기존 강대국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세계 군용 항공기 시장에 간만에 등장하는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AE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도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UAE 국영 언론인 WAM은 물론 UAE 유명 매체들이 최근에 진행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해 새롭게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한 상황에 대해 한국의 밀리터리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일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시제기들이 연이어 조립을 완료해 비행에 성공한 재작년부터 인니를 대신해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UAE 유력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강대 국가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 사이에서 KF-21 전투기가 엄청난 주목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단번에 언급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가 요즘에 보기 힘든 최신형 기술로 완전히 기초부터 새로 만든 전투기 신형 기체인 점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잠수함 사업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고 아직까지도 한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작년 말 예산 배정을 코앞에 두고 질질 끌다가 결국인 인니를 배제하고 양산 단가와 예산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 관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인니는 정말로 KF-21 사업에서 자신들이 배제될까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니의 퇴출은 사실상 확정되었고 그 자리에 UAE가 참가할지 아니면 폴란드나 사우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높아져 가는데요. UAE가 인니 대신 공동개발에 나서면서 다급해진 인니 정부는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이건 사실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분담금 지급 일정을 미루면서 그와 동시에 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낮추거나 이후 추가 기술 이전 전투기 도입 단가 할인을 포함한 이득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니의 대통령 선거에 국방장관이었던 프라보어가 당선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UAE 참여까지 확인된 가운데 인니 정부는 KF-21 사업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프라보어의 대통령 당선에 똥물이 튈까봐 최대한 확실한 답변을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니의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공동개발 국가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 손해를 막론하고 인니를 KF-21 사업에서 서둘러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움직임이 바뀌게 된 것에는 UAE 정부의 입장 발표 전 폴란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FA-50-48대를 포함해 무려 20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입한 방산 큰손으로 등극하였고 이로 인해 인니 대신 폴란드와 KF-21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건 우리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FA-50GF를 미리 도입해 성능을 점검해본 폴란드 측에서도 KF-21 개발을 함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요. 만약 폴란드와 UAE까지 정말로 KF-21 사업에 합류한다면 KF-21 사업의 해외 수출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주듯 UAE 공군에서도 기존 F-35 도입 협상을 중단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전투 기체 도입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진행될 사업에선 약 80대에서 90대가량의 전투기 도입을 통한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가 최종 목표인데요. 그동안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뒤통수가 얼얼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강경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가 인니를 대신해 KF-21 공동개발 및 양산에 참여한다면 인니가 원가로 사겠다고 했던 KF-21 전투기 48대보다 부족하지 않은 수량을 직도입하고 우리의 예상 수량 그 이상의 물량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인해 F-16의 가격이 폭등하고 유일하게 판매되는 5세대 전투기인 F-35가 문제를 일으키며 4-55세대 전투기가 전투기 시장에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UAE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2020년대 이후 순항 중인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구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생산 단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던 KF-21 함재기나 KF-21 전자전기형 같은 파생형 개발도 노려볼 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UAE 유력 군사 매체인 디펜스 에티의 웹진을 살펴보면 UAE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장면에서 카이의 KF-21 해외 수출형 기체 형상이 중앙 자리에 배치되어 그 위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UAE 언론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최신형 전투기로서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며 특히 KMFD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5세대급 디지털 칵핏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인니 없이 KF-21을 단독 사업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기체의 생산 단가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일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UAE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인니들 손절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UAE나 사우디,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KF-21 공동 개발을 희망하는 만큼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테. 실전 양산 기체는 인도네시아 국기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로코는 한국의 현대식 장갑차 레드백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펜스 애러빅. 아랍 국방매체 디펜스 아라빅이 지난 8월 30일 모로코가 레드백 장갑차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호주에서 실시된 장갑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계약에 따라 레드백 IFV 도입을 뒤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의 사우디와 UAE가 레드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바 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의 모로코까지 적극적으로 레드백 도입에 나섰습니다. 모로코가 레드백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모로코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 호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모로코가 사용하는 이스라엘 라파엘의 스파이크 LRE 대전자 미사일과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자벨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는 근래 들어 이웃국가 알제리와 분쟁을 겪으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난해 K2전차 도입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사막 환경에 현지화한 중동형 K2 맞춤형 버전을 만들었는데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궤도에는 특수 고무 재질로 고온에도 주행이 가능하고 전차 외관은 사막 지형에서 유리한 황색으로 도색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중동형 K2 전차의 사막이나 고온의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레드백은 호주의 광활한 대륙에 맞춘 맞춤형으로 사막이 많은 호주 지형에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독일 비즈니스 뉴스 DW에는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탈락하고 한국의 레드백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오파드2 탱크를 생산하는 독일의 무기 제조회사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와 국제 경쟁에서의 손실로 인해 경이로운 무기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메탈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는 첨단 기술 무기들을 생산했지만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은 서방에서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고 전장에서의 보고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구식 러시아 무기가 독일의 기적의 무기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과 달리 레오파드는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폐기된 서부 장비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이 RPG-7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된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여 레퍼드1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예병사가 운용하는 레퍼드2는 수백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를 파괴한 RPG 로켓의 가격은 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독일 탱크도 지뢰에 의해 폭파되었는데 전장에서 나온 이 모든 소식은 우울한 인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DW에는 라인메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심각한 경쟁자가 국제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KF-41 보병 차량은 AS-21 레드백과 경쟁할 수 없었고 폴란드 계약은 서울로 넘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 호주와 인도도 한국 제품을 선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고품질의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독일 회사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함하여 생산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DW에는 라인메탈의 전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으며 기적의 무기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독일 매체는 그동안 방산 시장의 강자였던 러시아와 독일의 무기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대신 이 무기들이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산 무기들이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방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면서 국방비는 GDP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독일 싱크탱크 IF영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비는 34%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국방비로 자체적으로 전력도 약해졌지만 방산 산업의 인프라도 줄어들면서 생산력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독일에서는 나이든 숙련된 장인들이 천천히 장비를 만드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한국과 비교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무기 공장을 취재한 미국 CNN의 기사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CNN은 지난해 말 한국의 무기 생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시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은 한국 현대 무기 산업의 요람인 남부항구 도시 창원에 군수 생산 라인이 설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는 자연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가 더 쉽고 도시의 주요 도로인 창원대로에는 국가 비상시 활주로로도 사용할 수 있는 14.9km 9.25마일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 끝에는 1970년대에 건설된 창원국 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하나방산과 현대로템 공장이 있고 이곳에서 대포와 탱크가 조립 라인에서 굴러다니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봇으로 만드는 K9자 주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CNN은 창원에 위치한 넓고 현대적인 단지에서 하나의 로봇은 35일마다 한 대씩 K9포를 생산한다며 로봇과 인간의 조합이 7개 스테이션의 조립 라인에서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47톤의 철강, 기계 및 전자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2층이 넘는 높이의 로봇 한 대가 포탑을 용접하고 백열 절차의 밝기가 동굴 같은 조립 건물을 밝게 비춘다며 또 다른 로봇은 녹색으로 칠해진 강철에 구멍을 뚫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100분의 1의 정확도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비트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각 조립 스테이션에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마지막 정거장에는 K9의 주포의 정확도가 작업 공간의 맨 끝에 있는 목표물에서 테스트되는 보어 시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장치는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밖으로 나가서 최고 속도인 시속 67km 42mph로 근처에 포장된 도로를 따라 굉음을 내며 지면이 진동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운전자들은 트랙 위에 고무 패드가 콘크리트 위에 도넛을 남기고 트랙 위에 있는 주포를 한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런던 왕립연합군 연구소의 지상전 선임연구원 잭 워털링은 한국이 완벽한 시험장이라고 말하며 여기에는 혹한의 겨울부터 장마철, 여름 더위가 섭씨 30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탄한 지형과 산악 지형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틀링은 이것은 기후 조건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변수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K9포가 시험되고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현대로템 공장에서 K2 전차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 공장을 엿본 미국 CNN의 기자들과 영국의 전문가는 로봇으로 정밀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실험하는 장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매체 DW에는 기적의 무기라 불리던 독일산 무기가 치고 한국산 무기가 뜨고 있다며 기사에 이런 표현을 적었습니다. 바르샤바와 NATO 국가의 다른 동유럽 수도에서 많은 돈이 베를린을 우회하여 서울로 직행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빛과 열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 태양은 초당 6억 T의 수소를 태우며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요. 일지의 수소로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인공태양 발전의 핵심 또한 핵융합으로 이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핵융합 기술의 뿌리는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에 있는 KSTA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얻으려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KSTAR은 2018년 1억도 이상 초고온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얼마 전 그 시간을 48초까지 유지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공태양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세계 35개국이 핵융합 에너지의 생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 건설 프로젝트에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지역에 건설 중으로 2035년이면 본격적인 핵융합 반응을 실험한 뒤 주요국들이 핵융합 실증로 도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수소 투입량보다 많은 에너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플라스마 전자 온도를 1억 도까지 달성하는 기술 개발 성과를 거뒀고, 일본은 지난해 5월 민관 연합으로 스타트업에 1,000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인공태양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부문 주도로 핵융합 스타트업이 43개로 늘어나는 공격적인 투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핵융합 기술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기조에 대응해 2022년부터 핵융합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연구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석유 파동부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혹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인공태양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인공태양은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는 무한 청정에너지 발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가동이 즉시 멈춰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K스타가 1억도 초고온을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이 인공태양 강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 기록은 KST-AR가 갖고 있던 종전 세계 기록 30초를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가 필요합니다. 태양은 자체 질량과 중력으로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스스로 만들지만 지구에서는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KST-AR는 이런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실험 시설입니다. 한국은 KST-AR을 2007년 완공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48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2026년까지 1억도 초고온을 300초간 운전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을 유지하면 핵융합으로 실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태양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소 관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수소 관련 기술 강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기술이 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수소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제1의 통추적인 보고 계신 모습은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 크롬 광산의 갱도 950m 아래 위치한 물웅덩이입니다. 프랑스 로랑 트루시의 연구팀은 이곳에서 거품이 일며 수소가스를 뿜어내는 물웅덩이, 즉 천연수소 대량 매장지를 찾아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물웅덩이에서 방출되는 수소가스를 종합한 결과 불키저 크롬 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가스는 한 해 최소 200톤이 넘으며 순도 84%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몸체 길이 245m의 세계 최대 비행선 힌덴부르크 10대를 채우고도 남을 양으로 지금까지 오피올라이트 지대에서 발견된 천연수소샘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 많은 양입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수소샘이 위치한 광산은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럽 지각판이 충돌해 생성된 오피올라이트 지대인데요. 알바니아 천연수소샘의 발견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오피올라이트 지대를 중심으로 천연수소를 탐사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수소의 발견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속에서 천연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부담이나 그린 수소를 만들 때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기술만 있다면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연수소를 골드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으로 만들거나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로 만드는 것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더럽고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깨끗하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니아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즉 지하 저장고에서 수소를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을 따질 때 기준선이 되는 생산비 kg당 $1 이하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 수준입니다. 수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생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바니아 천연수소샘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예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맹글리 장 교수는 골드 수소의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천연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석유 중심의 지정학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소 에너지 수요는 연간 1억 톤 규모에 이르며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발빠르게 천연수소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천연수소 에너지는 네브래스카주와 캔자스주의 천연수소 탐사 시추공을 이미 뚫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에는 최대 5조 T의 수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몇 퍼센트만 회수하면 연간 5억 T에 달하는 모든 예상 수요를 수백 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찾고 싶어하는 천연수소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어디가 될지 수소 골드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특허 출원한 자연수소 탐침 장치는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 필터와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석유공사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유망 지역 발굴과 중장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뚜렷한 가슴을 갖고 있으리 이처럼 한국이 인공태양과 천연수소 탐사 등에서 뚜렷한 기술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자 최근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던 러시아까지도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실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너지 대변환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요. 최근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국제 공동과학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 관련 재료를 실험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만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의 핵융합로, 가장 안쪽 벽인 제1벽에 쓰일 혁신적 물질 실험에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실험을 마친 뒤 다음 단계 실험을 한국에서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1차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친 다음 실제 개발과 양산 관련된 기술은 한국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축적한 우주와 핵 관련 최첨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산, 개발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의 건설을 추진 중인 핵융합 시설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불화적인 목적으로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융합 파트너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이 인공태양 기술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